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월급의 잠이와 꼰대 김광주입니다. 지난번 1부에 이어서 2부 이어지는 순서 보이는 통장, 보이지 않는 통장 저자 김명렬 가정행복 재무설계소 소장님을 모시고 아이고 길다. 네, 짧게 할게요. 네, 짧게 해야 됩니다. 2부 보이는 통장이라는 주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이제 보이는 통장 한마디로 바꿔 말하면 섹시한 통장. 네, 맞습니다. 섹시한 통장. 그래서 이제 보이는 통장과 보이지 않는 통장을 합하면 보일 듯 말 듯한 통장, 그죠? 더 섹시한 통장 이렇게 가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번 순서는 보이는 통장 순서. 자, 보이는 통장을 우리 김 소장님께서 한두 마디로 좀 정의를 내려보면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돈이죠, 돈. 돈. 네, 첫 번째 돈이고요. 돈. 그다음에 우리가 하루도 일 열심히 뭐 8시간 최소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 뭐 12시간 일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다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돈과 관련돼서 그런 내용들이고 또 요즘에 그 집값 그죠? 예, 전세값도 엄청 오르고 삶이 좀 팍팍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이제 지출 줄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처음에 앞부분에 좀 다루고자 해요. 지출 줄이는 거. 네. 그렇죠. 보통 이제 사람들이 통장 이렇게 하면 이게 다 돈 버는 것 많이 불리는 것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아무리 많이 불리고 많이 벌면 뭐합니까, 그죠? 네. 왕창 그보다 많이 써버리면 요즘 이게 지르기가 얼마나 좋아요. 뭐 눈만 뜨면 그냥 지르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지르는 세상. 맞아요. 우리나라가 이 1위인 것이 뭐 자살률도 1위지만 뭐 이렇게 과소비도 1위거든요. 그다음에 저축률도 낮은 걸로도 1위고. 40대 암 발생률도 1위고 모든 게 지금 불명예스러운 그렇죠. 교통사고도 이런 게 있는데요. 요즘 은행에다 월 100만 원씩 1,200 정도 연간 적금을 들면은 1년 이자가 한 8만 원 정도 돼요. 한 1.6% 되니까. 200만 원 넣으면은 연간 2,400 적금을 들면 받는 이자가 꼴랑 17만 원. 17만 원. 네, 월로 따지면 1, 2만 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월 100만 원, 200만 원 저축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월 1, 2만 원 지출 줄이는 게 쉽겠습니까? 그거죠. 야,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지출을 줄인다는 것은 소위 말하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데. 네.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것도 고통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루 뭐 3끼 먹는 거 2끼 먹어라. 뭐 라면 끓여 먹어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럼 안심이다. 지출을 우리가 많이 하게 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 가족들 전부 스마트폰 쓰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하게 살아야 특히 되니까. 아이들한테도. 그다음에 요즘에 뭐 신용카드. 신용카드 이게 이제 만 원을 긋든 10만 원을 긋든 100만 원을 긋든 느낌이 참 똑같아요. 그러면서 또 저축을 또 나름대로 많이 한단 말이죠. 세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을 붓기 전에 먼저 단지부터 먼저 그 구멍 난 곳을 메꿔야죠. 그리고 이제 통장 빵꾸부터 떼야 되네. 네, 맞습니다. 잘 떼어야죠. 네. 잘 떼야 되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참 이게 시대가 모순인 것이 갈수록 스마트하게 살도록 요구하는데 스마트하게 살기가 너무 쉬운 세상인데 막상 겉은 스마트한데 들여다보면 속은 스마트하지 못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죠. 네, 맞습니다. 그죠? 요게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김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이게 구멍난 통장. 구멍난 독을 구멍난 독. 물 붓기 전에 이것들이 잘 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러려면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실천하는 것들을 담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제 감사 노트를 씁니다. 오늘 이제 우리 9월잠이 방송하니까 너무 기쁜 거잖아요. 이거 아무나 출연 못 하는데 첫 번째 9월잠에 출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숨을 쉴 수 있다. 이 하루 사이에도 42명이 자살하는 이 현실에서 깨어났고 지금 살아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나. 이거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5가지를 쓰는 거죠. 없으면 그냥 감사합니다만 써요.
예, 근데 중복돼도 상관없어요. 중복되면 은혜를 더 받습니다. 근데 감사한 게 많아요, 그죠? 예, 되돌아보면. 근데 이렇게 감사하다고 되돌아볼 여유와 시간이 사실은 많이 없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이게 이런 건 어떻습니까? 우리 김 소장님도 감사 노트를 억지로 쓰죠. 처음에는 억지로 썼죠. 억지로 사실 써야 쓰잖아요. 네, 강제로 쓰기 시작을 하면 한 3개월 지나면요, 그 효과가 있어요. 감사 노트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청취자분들한테. 감사 노트를 일단 쓰면 일단 어떻게 돼요? 뭐 감사하다는 그 마음을 담아서 쓰는 거죠. 요즘에 SNS 보면요, 뭐 호텔에서 밥 먹고 뭐 여행 가고 그 사진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걸 보면 집에서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박탈감 느끼거든. 누구는 여행 가고, 누구는 또 이렇게 호텔에서 식사하는데 오늘 저녁에 우리 김치찌개 끓여 먹는데 비교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조차 못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아프리카, 북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안에서 남과 비교하는 이 심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감사 노트를 쓰다 보면 그게 덮어집니다. 놀라운 그 치유 능력이죠. 그래서 저는 감사 노트를 6년째 쓰고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산소 마스크를 끼신 적이 있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면서 그때 이제 하루 이 산소 마스크 끼는 게 30만 원 비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면 900만 원이죠. 그러면 우리 숨 쉬는 것만 해도요, 한 달에 900을 벌고 있는 거예요. 야, 900을 벌고 있다. 벌고 계시네. 벌고 있네. 야, 벌고 있네. 근데 이거는 보이지 않는 통장 이야기인 것 같아. 네, 우리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지럽지 않게. 우리가 지금 이제 자, 보이는 통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주로 우리가 보통 이제 통장 관리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통장 관리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아까 이제 지출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럼 이제 실용적인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좀 지출을 줄일 수 있을까? 요즘에 그 가계부 쓰는 게 사실 어려워요. 그게 또 가계부 쓰기 위한 또 의무감이 돼버리면 가계가 없죠, 요즘은. 그래서 쓸 것도 없고 괜히 또 박탈감만 느끼니까 뭐 쓸 게 있어야지. 급여 들어오면 그냥 다 빠져나가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통장을 급여 이체 받는 통장을 뭐 거기 은행에 세 개를 만들든지 가족들 통장을 통해서 세 개를 만들든지 해서 일단 급여를 먼저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축 금액을 나름대로 먼저 정하는 거죠. 적금이든 펀드든 뭐 변액이든 이런 상품을 정해서 그 금액만큼 그쪽에다 옮겨 놓는 겁니다. 급여 날에. 그러면 자동 이체 거기서 걸려서 이체가 되니까 빠져나가면 잔고가 제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통장을 통해서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생활비 통장에서 돈을 이제 거기에는 뭐 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공과금, 그다음에 애들 뭐 학원비, 신용카드 이런 것들을 결제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체크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알림 문자, 그거 한 300원이거든요. 알림 문자 받으면서 이번 달에 10만 원 남긴다라는 그런 처음에 큰 꿈 갖지 말고요. 작은 금액이라도 한번 남겨보자. 그전에 늘 빵꾸 났으니까. 이렇게 남는 금액은 비상예비 통장으로 이렇게 쌓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체해서 쓰고 남으면 거기다 쌓고 비상통장이 너무 많이 쌓으면 뭐 저축을 좀 더 하나 더 하는 걸로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하면 저축 상품은 그때 자동 이체가 안 되면 그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주로 이제 통장 분리, 통장 쪼개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많이 들었을 수도 있고 읽었을 수도 있게 됐을 거예요. 많이 알죠. 그렇죠. 많이 아는데 이러지 말고 문제는 아는데 하고 있냐고 지금. 그죠? 하고 있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알고는 있었는데 실천하고 있지 못했다면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실천하는 첫날이 되자. 해보자. 이렇게 좀 이렇게 본인한테 스스로 각오를 다지면 좋을 듯합니다. 2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그월잠 프로젝트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또 이제 지출적인 측면에서 보면 금융상품들 가운데서도 이런 또 보험 쪽 지출들이 아직도 요즘 이제 보험에 대한 특히 보장성 보험 이런 것에 대한 일반 어떤 소비자들의 감각은 예전보다 많이 나아진 듯 해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헷갈리는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여기서 저 말, 저기서 저 말. 하는 분들 주변에 뭐 우리가 뭐 선배 후배 동장 친척 인척 뭐 다 따져보면 사들 팔족까지 보면 이상하게 주변에 항상 보험 설계사
보험 파시는 분들이 주변에 항상 있어 한두 명쯤 거죠.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되게 헷갈리죠. 네네. 이것을 조금 명료하게 한번 정리를 해봐 주실까요? 짧게 말씀드리면 보험은 둘 다 들어야 돼요. 우리나라에 그죠? 생명보험이 있고 손해보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아는 이모, 친구, 동료, 전 직장 동료가 찾아오죠. 그런데 그분이 생명보험사에 있어. 그러면 그쪽 상품을 쭉 가입하죠. 그렇죠, 당연히. 네, 또 좋은 것만 권한다. 예. 좋은 것만 도와드려야지. 또 좋은 것만 또 권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보장은 이제 생명보험보다는 손해보험 쪽이 좀 좋아요. 왜냐하면 보장 쪽으로는 예, 백세고 뭐 혈관이 터지는 뭐 출혈하고 또 막히는 뇌경색까지 또 다양한 어떤 특약들을 탑재가 가능하니까요. 예. 근데 이제 생명보험은 아무래도 사망보험금 쪽이 좋단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양쪽으로 들어야 되는데, 근데 살다 보면 우리 가족들이 가장 많이 나가는 지출 중에 하나가 생활비가 많긴 해요. 애들 교육비도 많지만 이 보험료가 아주 중요하게 많이 나가요. 그렇죠. 대부분 보면 비싼 종신보험을 많이 가입하는데 여기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사회에 진출할 때까지가 보통 한 65세, 60세 전후잖아요. 요즘 결혼이 늦어지긴 하니까. 그때까지 부모들의 나이가 그렇죠. 부모 나이가 그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을 하니까 그때까지 그 부모의 사망이라든지 또 직장을 그만뒀을 때 이런 재해를 입었을 때의 리스크는 가족 전체로 가니까 그때까지 보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체를 하게 되면 보험료가 엄청 비싸요. 그렇지. 통신료도 요즘에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뭐 그런 비용 나가죠. 그죠? 예, 가족 수대로 다 있어. 그것만 씁니까? 인터넷도 쓰죠. 보험료도 지금 가족 수대로 다 생보, 선보 이렇게 들다 보니까 너무 많은 지출이 있다. 게다가 요즘도 주택에 또 화재 나면 또 화재 보험도 들어야 되고 또 자동차 보험이 있지. 이거 뭐 보험 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또 이제 보통 마케팅하는 차원에서 보면 보험은 사랑입니다. 그냥 뭐 사랑팔이를 하죠. 사랑팔이. 네, 설계사를 위한 사랑입니다. 설계사를 위한 사랑입니다. 야, 근데 이 보험은 사랑입니다.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돈 내라. 이런 모순적인 것도 우리가 소비자들이 잘 현명하게 판단을 하면 좋겠다. 네. 보통 이제 또 이제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사실은 모든 사람들 특히 월급쟁이들은 네. 반드시 투자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네. 저축이든 투자든 뭔가를 지금 통장에서 미래를 꿈꾸며 나가고 있죠. 근데 대략적으로 보면 이걸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꾸준히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고 또 반대로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투자했더니 뭐 실패해 뭐 나한테는 운대가 안 맞아 뭐 경제가 좋지 않아 이러면서 늘 때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네. 언제 이제 절대가 그죠? 그 절대 신을 기다리는 때를 기다리는 이런 분도 계시고 하는데 단연간 이런 또 이제 투자 이런 쪽에 활동에 오시면서 조금 이제 들려드리고 싶은 팁이 있다면 저는 펀드 투자를 좀 많이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요즘 기준금리가 6개월째, 8개월째인가요? 동결이 됐죠. 예,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는 또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예. 원금 손실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데 펀드를 해보면 저도 과거의 경험치를 해보면 좋을 땐 되게 좋아요. 그때 그러면 이제 그때 더 넣었어야 되는데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때 뺐어야 되는데 예, 이런 어떤 마음의 어떤 인간이기 때문에 심리가 있는데요. 저는 펀드는 장기 투자 대상은 아니다. 책에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쌓아가고 떨어지고 그죠? 그럼 들어가는 돈은 주식을 싸게 산다는 효과는 있지만 들어가 있는 돈은 같이 꺼지거든요. 떨어질 때는. 그러니까 펀드는 3년쯤 정도 전후로 해서 반드시 환매를 해서 채권 혼합형이라든지 주식 혼합형 저수지 펀드라고 해서 저는 이제 저수지 펀드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쌓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달 들어가는 것은 액티브하게. 그렇게 좀 차별화되게 해야지 증권사 뭐 누구 또 투자 전문가 얘기 들으면 다 좋은 얘기만 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거는 이제 아니다. 함의 타이밍을 잘 잡아야겠다, 그죠? 그렇죠. 3년 안에 조금 이익을 벌었다 할 때 그걸 이제 수익 실현, 그죠? 수익 실현을 해서 더 오를 걸 기다리지 말고 네. 수익 실현을 하려면 또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이 될 때 이걸 판매를 해야겠다라는 목표 수익률도 좀 미리 정하고 과거보다는 조금 이제 관심 갖게 네. 계획을 세워서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혼자 하기 좀 힘들죠. 그렇죠. 그러면. 특히 또 이제 보통 이제 투자 안 하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의 말씀을 들어보면 뭐 경제가 뭐 불안정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죠. 예,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에 대해서 많은 또 실패도 하시고 여러 가지 또 뭐 해지기 시각도 가지고 하는 그래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저금리 시대에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반 펀드도 하지만
또 이런 그 특히 변액 보험 거죠. 변액 보험에 대해서도 많은 실망을 하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액보험 얼마 전에 그 금융소비자연맹 그다음 시사 2580에서 이거 뭐 적금보다 못하다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뭐 맞는 얘기예요. 네, 3년 동안 뭐 사업비 14%, 15% 떼고 주가가 꺼졌으니 뭐 그 변액이 무슨 신통방통한 것도 아니고. 근데 거기에다가 뭐 추가 납입을 뭐 한다 한들 또 당장은 뭐 표가 나지 않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언론의 얘기를 좀 이렇게 좀 제대로 들을 필요는 있다. 변액이라는 것은 사비가 높아요. 그러니까 뭐 매달 내는 돈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그걸 이제 50만 원을 기본 보험료로 하고 50만 원을 이제 추가 납입하게 되면 추가 납입에 대한 수수료는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서 전문가를 통해서 펀드 관리를 좀 제대로 하면 역시 이것도 펀드와 같이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상품 중에 하나지만 온리 이것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보험회사도 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증권사도요. 접을 수 있어요. 거기다 내 노후를 맡겼다가 파산되면 불안하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적립식 펀드랑 보험회사의 변액 보험이 정확하게 목적과 기능과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마라톤 뛰는 선수가 이제 100m 그죠? 올림픽 때 마라톤 경기에 100m 속도로 뛰면 카메라맨이 붙지 않죠. 그렇죠. 우승 후보라고. 또 또라이거나 미친놈이다 하겠죠. 근데 100m 뛰는데 마라톤처럼 뛰면 또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속도로 상품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사업비도 책정이 되어 있다. 보통 또 이제 변액 보험을 파는 사람들이 이제 이해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딸리거나 이제 빨리 팔기 위해서 이거야 그냥 뭐 펀드야 이런 식으로 또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가입하신 분들도 이게 뭐 적립식 일반 펀드하고 보험회사 이것하고 이게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나중에 오히려 방식이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도 어떻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좀 명쾌한 구분이 필요하다. 네. 부동산도 사실 많은 분들의 궁금증 중에 하나죠. 그래서 네. 오늘 일부 보이는 통장에서는 이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좀 코멘트를 정리하면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세값이 요즘 미친 전세라고 하죠. 미친 전세. 그리고 이유가 있어요. 요즘에 뭐 앞으로 집이 오를 것인가 또 하락할 것인가. 근데 그 이유를 좀 저는 책에다가 좀 자세히 담아놨습니다만. 올 것 같아요, 하락할 것 같아요. 그거는 신의 한수입니다. 신의 한수인데요. 어떤 분들은 상승론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에 우리나라의 그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죠. 이혼율도 높고. 그리고 또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짓고 그러면 1인 가구가 증가하니까 우리 가구 수가 늘어나니까 그죠? 여기 보면 대략 가구입이 높아졌죠. 그러면 부동산은 이제 상승한다. 그다음에 주택 공급량인데 좀 전국적으로 공급 평균은 103%인데 3척에 아니면 뭐 저 신안 아파트에 거기 사시는 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거기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지. 사람이 몰려 사는 수도권이 공급이 필요한데 그래서 아직은 부족하다. 뭐 그래서 오른다. 뭐 이런 얘기고요. 떨어진다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그 공급량이 또 많잖아요. 그다음에 인구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은 하락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뭐 어떻게 봐야 되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부동산에 우리가 부동산 장사들은 앞으로 오를까, 앞으로 내릴까, 어느 집 모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물론 우리도 뭐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 부동산 하락과 상승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집은 부동산을 무엇으로 해석을 하느냐 자기한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심이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비해서 집을 뭐 사놓으면 오르는 시대 그건 분명히 아니다. 저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집을 사놓으면 이제 주택연금을 또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택은 내가 이 세상 떠나면서 사용해야 돼. 사용 자산인 거죠. 자동차처럼. 이게 투자해서 사놓으면 오르도 과거에 그랬지만 그건 아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오르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은 있어요. 근데 신의 한 수입니다. 그건 저도 그거 맞출 수는 없지만 전세로 한번 떠돌아 살아보면 가구가 다 뒤틀려요. 그다음에 뭐 그죠? 아내가 우울합니다. 벽지도 그냥 늘 그냥 누리끼리 한 걸로.
집 초대도 못하고 그럼 비재무적인 부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집은 투자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드시 사야 되는데 본인의 형편에 맞게끔 무리하게 대출도 받아서는 안 되겠죠. 사용자산이다. 그게 이제 집은 사용자산이니까 결국 이제 때로는 뭐 집에 문짝을 하나 떼서 뭐 라면 끓이는데 사용하고 불 떼고 이런 이야기. 아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죠. 예. 그럼 다 타죠. 다 예. 타군요. 앞으로 전세는 계속 오를 것 같아요. 계속 그리고 우리 에코 세대 79년생, 92년생 우리 자녀들이 약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 요즘에 결혼식장에 사람들 많죠. 많죠. 예, 그래서 전세값이 오르고요.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은행에다 돈을 맡기는 것보다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받는 게 더 낫거든요. 예. 그러니까 월세도 지금 현재 더 많이 선호가 되고 많이 나오다 보니 전세는 씨가 말랐죠. 이제 에코 세대도 결혼 시장에 나오고 저금리로 인해서 전세 매물도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92년생이 결혼이 되는 시점이 한 31~2살쯤 되면 예. 지금 이제 25 정도 되니까요. 앞으로 한 6년 정도는 미친 전세가 계속 날뛸 것 같아요. 앞으로 6년만 참으면 되네. 6년만 참으면 근데 그건 뭐 저도 모르는데 대략 아마 그런 느낌으로 부동산은 흘러갈 것 같습니다. 야, 그게 이제 에코 세대가 참 말 표현도 재밌다. 에고 세대네. 에고 세대. 아, 예, 에코. 예, 맞네요. 뭐 짓고 하려는 게 에고 그런 세대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보이는 통장, 보이지 않는 통장에 참 이상한 책을 집필하신 우리 김명렬 사장님과 함께 이렇게 이제 좀 보이는 통장 부분을 나누어 보니까 결코 이상하지 않는. 아유, 감사합니다. 결코 이상하지 않는 책입니다. 원래 책은 제목에서 좀 신비로움이 느껴져야 돼요. 네, 그래 보죠. 그래 이렇게 책을 보고 이게 이 속에 뭐가 들은 거야 하고 보는 건데 제목에서 뭔가 너무 맹료해져 버리면 그냥 그 책을 딱 보는 제목을 보는 독자들이 머릿속에서 다 그려버려. 끝. 안 사요? 거기 네. 끝.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죠? 네, 뭐 이런 거. 자, 이제 2부 순서, 다음 순서에서는 우리가 이제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다음 순서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이제 보이지 않는 통장 이야기할 건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 책의 그 베이스, 그죠? 베이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3부에서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를 함께 진행해 주신 우리 김명렬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한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